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한 중소도시에서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현재 친정엄마 그리고 남편과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원래 시동생 한의원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현재는 저와 식당 일을 함께 해나가고 있어요. 식당 허드렛 일이나 배달 일도 남편이 도맡아 하는데요. 한의원에서 일할 때보다 몸은 더 고될지언정 시동생에게 월급 받으면서 일할 때보다 마음은 훨씬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은 시부모님, 남편, 그리고 3살이 어린 시동생이 있습니다. 시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아주 잘했다고 했어요. 성적이 그냥저냥이었던 남편과 달리 시동생은 공부를 꽤 잘하는 편이었고 그렇다 보니 시부모님이 시동생에게 거는 기대도 컸다고 합니다. 저희 남편은 공부는 잘 못했지만 심성은 착하고 부지런한 편이었어요. 2년째 졸업하고 바로 회사 취업해서 일을 했고요. 넉넉지 않은 집안 살림에 도움도 많이 됐다고 했죠. 시동생은 한의대를 진학하려고 했는데 수능 성적이 모자랐고 재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재수할 때 저희 남편이 용돈도 많이 주고 학원비도 내주고 형이라고 이래저래 많이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재수도 실패했고 결국 삼수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삼수 끝에 시동생은 원하던 한의대를 진학했어요. 시동생은 그때부터 서울에서 생활을 했었고 남편은 고향에서 취업을 해서 일을 했었죠. 그러다가 저를 만났고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엄마와 식당을 운영했어요. 근처 공단 직원들 상대로 운영을 하는 가게였는데 어차피 저녁에는 회사 사람들이 다 퇴근을 하고 동네 자체가 텅 비어버립니다. 그래서 점심 장사 위주로만 바짝 일을 하고 저녁 장사는 하지 않고 닫았죠. 그러다가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됐고 2년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시동생이 서울에서 한의사를 한다며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시동생은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한의원을 차리겠다고 했죠. 시부모님은 그나마 가지고 있던 노후 자금까지 털어서 시동생 한의원 차리는데 보탬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따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시동생 병원 차린다고 해서 우리가 도와줬는데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왜냐면 남편과 제가 결혼할 때 시부모님은 금전적으로 도와주신 게 없었거든요. 저희 남편도 큰 아들로서 일해서 그동안 시댁 집안 살림에 보탬이 많이 되었다고 했었는데 저희 결혼할 때는 도와주시거나 보태주신 게 없었죠. 그런데 시동생 병원 차리는 건 무리해서라도 보태주셨던 거고요. 솔직히 저도 사람인데 아예 안 섭섭하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똑같은 자식인데 혜택과 도움은 시동생만 받는 것 같아서 저희 남편이 짠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었고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평소 시부모님의 성품이 워낙 좋으시고 저한테도 참 잘해주셨어요. 행여나 불편할세라 신경 써주시는 것도 많았고요. 저희 사는데 금전적인 도움은 주시지 않았다 뿐이지 다른 도움은 많이 주시려고 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섭섭한 마음일랑 가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또 막말로 시부모님 돈이고 시부모님이 당신들 돈을 어떻게 쓰시든지 그걸로 제가 왈가왈부할 순 없는 거고요. 하여튼 시동생은 시부모님의 도움 그리고 본인이 모은 돈의 대출을 얹어서 저희 지역에서 제법 큰 규모의 한의원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위치도 좋았고 치료실도 큰 편인데다 시동생도 싹싹하게 진료를 잘 봐서 환자들이 많은 편이었어요. 그러다가 시동생이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있다는 얘기는 얼핏 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아이를 가졌다며 결혼을 서둘러야겠다고 했죠. 그 여자친구는 저희 옆 지역에 살고 있고 간호사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시동생과는 대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라고 했고 교제도 꽤 오래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동생의 여자친구가 저희 집에 인사를 왔어요. 예쁘고 참하게 생겼고 성격은 조용조용한 것 같더라고요. 시부모님도 환영하며 결혼을 허락하셨고 바로 결혼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던 와중에도 이런저런 트러블은 꽤 있었어요. 예비 동서는 평수도 크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고 했는데 그맘때가 시동생이 개혼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렇다 보니 시동생이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었죠. 시부모님도 도와주실 여건이 되지 않았고요. 저희 시부모님은 꼭 그렇게 비싼 아파트를 들어가야 되느냐 하셨는데 예비 동서는 꼭 그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고 결국 시동생이 추가 대출을 꽤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시동생이 버는 돈이 많으니 본인이 감당이 돼서 추가 대출도 했겠지만 어쨌든 예비 동서는 순해 보이는 외모와 달리 욕심도 엄청나고 과시욕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원장 사모님인데 라는 생각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었죠. 어쨌든 그 두 사람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고 큰 집에서 떵떵거리며 신혼살림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형편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 좀 걸려하셨어요. 첫째 아들은 엄청 오래된 20평대 아파트, 그것도 대출금이 반인 곳에서 살고 있고 둘째 아들은 40평대 신축 브랜드 아파트에서 고급 외제차 타며 살고 있으니 형편 차이가 딱 봐도 꽤 크게 나는 편이었죠. 하지만 그런 건 괜찮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돈은 좀 없어도 행복하게 서로를 아끼며 잘 살고 있었고 또 둘 다 젊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 돈이야 얼마든지 모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한 번씩 만나는 동서의 무시 아닌 무시가 때로는 너무 속상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랑 남편이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결혼하고 5년 만에 가지게 된 아이라서 너무 귀중하고 소중했죠. 시부모님도 정말 기뻐하시고요. 시동생네 아이랑은 연년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동서가 시조카가 쓰던 물건을 다 정리해서 저에게 주었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이 물건들이 다 비싸기도 하고 또 잠깐 쓸 것들인데 하나하나 다 사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동서가 좋은 물건들도 다 챙겨주니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백화점에서 10만 원권 상품권을 사왔습니다. 동서, 재윤이 물건 다 챙겨줘서 너무 고마워. 멀려. 어차피 처리해야 되는데. 그래도 동서가 다 새 걸로 좋은 것만 사서 상태들도 너무 좋고 가격도 비싼 것들인데 솔직히 이런 건 중고마켓에 팔아도 많이 남잖아. 근데 나한테 주는 거니까 너무 고맙지. 그 말에 동서가 웃더라고요. 썼으면 그만이지 뭘 또 팔아요, 성가시게. 이거 몇 푼 된다고 일일이 중고거래 하고 있나요? 시간 아깝죠. 그냥 형님이 한 번에 다 들고 가시는 게 저도 좋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멋쩍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고마운 마음에 상품권을 건넸죠. 저기 이거 얼마 안 되는데 고마워서 상품권 하나 샀거든. 동서 이 백화점 자주 가니까. 그런데 동서는 그것도 떨떠름하게 보더라고요. 아, 얼마짜리예요, 형님? 10만 원권인데. 아, 그래요? 그러면 그냥 형님 쓰세요. 저는 괜찮으니까. 아니야, 그래도 고마워서. 됐다니까요, 형님. 돈도 없으시면서 뭐하러 이런 걸 주세요. 솔직히 형님네 10만 원하고 우리 집 10만 원하고는 화폐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냥 넣어두시고요. 그걸로 서원이 내복이나 과자라도 사주시던가요. 저는 됐어요. 그렇게 웃으면서 상품권은 끝내 받지 않더라고요. 그날 아이 물건들을 챙겨 돌아오는데 기분이 좀 그랬습니다. 제 딴에는 고마워서 마련한 건데 동선의 집과 저희 집은 화폐 가치가 다르다는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나? 동서는 그냥 거절하려고 한 소리인데 내가 너무 민감한가? 애써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 뒤 다 같이 시댁에 모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애도 생겼으니까 더 허리띠 졸라매고 그래야겠다. 애한테 돈이 오죽 들어? 그쵸, 어머님. 그래도 서한이한테 나중에 쓰려고 저금도 조금씩 하고 있어요. 서한이 이름으로 통장 만들었거든요. 어머, 그래? 아휴, 너는 참 야무지다.
나중에 서한이가 크면 얼마나 고마워할 거야. 그런데 그 말에 동서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피식 웃더라고요. 서한이 통장 만드셨어요? 와, 형님 대단하시다. 달에 얼마나 넣으세요? 많이는 못 넣고 그냥 10만 원씩 꾸준히. 네? 10만 원요? 그러면서 막 웃는 겁니다. 그 모습에 저랑 어머님 둘 다 벙찐 기분이었죠. 왜 웃어, 동서? 아니, 저는 무슨 서한이 통장 만들어줬다 하시길래 뭐 대단히 많이 넣어주시는 줄 알았죠. 근데 겨우 10만 원요? 그거 10만 원씩 모아봤자 나중에 뭐 얼마나 된다고요. 라는데 너무 무안해서 얼굴이 확 빨개지더라고요. 어머님도 그 말에 얼굴을 확 굳히시고요. 얘 둘째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10만 원이 그럼 작은 돈이니? 큰 돈도 아니죠. 10만 원씩 1년을 모아봐도 겨우 120만 원? 요즘에 학원비만 해도 얼만데요, 어머님. 120이면 애 3-4달 학원비 내면 끝이에요. 아니, 어쨌든 그 돈이든 뭐든 모으는 게 중요한 거지. 어머님, 제가 오늘 어머님 옷 사들고 왔잖아요. 백화점에서 샀다고. 저 옷이 얼만 줄 아세요? 95만 원이에요. 형님이 서한이 이름으로 1년 모은 돈이랑 비슷하네. 그 말에 어머님은 입을 뜨악하셨죠. 너 미쳤니? 뭔 옷을 그렇게 비싼 걸 사? 어머님, 백화점 가서 사면 다 그 정도 해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얄궂은 거 그런 거 입으실 순 없잖아요. 명색이 작은 아들이 한의사인데. 됐다. 너 재우가 힘들게 번 돈 그렇게 펑펑 쓰는 거 아니다. 당장 가서 환불해. 어머니, 제가 어머님 생각해서 사온 건데 그렇게 말하시면 저 서운하죠. 얘 씀씀이가 정말 하면서 어머님과 동서가 아웅다웅 하는데 저는 옆에서 기분이 좀 그랬습니다. 제 딴에는 열심히 돈을 저축하고 있는데 동서는 쓰는 스케일이 다르고 그걸 워낙 자랑하다 보니 제가 모으는 돈이 너무 푼돈처럼 하찮아 보이더라고요. 동서의 돈 자랑 때문에 만나고 나면 늘 기분이 찝찝하고 편치 않았습니다. 그나마 동서가 시댁에는 거의 오지 않고 서로 볼 일이 많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남편이 다니던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남편은 실직 위기에 놓이게 되었거든요. 남편은 서둘러 재취업 준비를 하게 되었지만 재취업이 쉽지 않았기에 걱정이 정말 많았습니다. 당연히 저도 걱정이 많았죠. 제가 엄마랑 식당을 운영하긴 하지만 식당 규모도 작고 벌이가 엄청 큰 것도 아니었고 남편까지 실직을 하면 저희 집 살림이 너무 어려워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시동생이 자기 한의원에서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한의원에서도 사무실이나 운영 관련해서 직원이 필요한데 일단 다른 회사 들어가기 전까지 와서 일을 하라고요. 남편은 망설이지 않고 바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자기는 정 재취업이 안 되면 택배 상하차 일이나 물류 창고 가서 짐을 나르려고 했는데 그래도 재훈의 병원 가서 당분간 일을 하면서 재취업 자리 알아보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도 일단 남편이 일할 곳이 생겼다 보니 좀 안심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시동생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부터 동서의 거만함과 과시도 더욱 심해졌습니다. 형제가 같이 일을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볼 일도 좀 많아졌고 왕래도 많아졌어요. 동서는 마치 저를 무시함으로써 본인의 자존감을 채우는 것처럼 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동생이 능력이 있고 잘 나가니까 형도 도와줄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형님? 그렇지. 솔직히 형님네 형편에 맞벌이 하다가 외벌이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다고 형님이 돈을 대단히 잘 버는 것도 아니고 국수 그거 몇 그릇 팔아서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그래도 나름 낮에 장사 잘 돼. 잘 돼봤자 국수죠. 그러면서 잘 빈정거리는 겁니다. 저도 웬만해선 웃으며 그러느냐 하고 넘기는데 마음속으론 기분 나쁠 때도 많았습니다.
무시당하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또 한 번은 저희 집에 잠깐 오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는데 웬 옷구러미를 들고 온 겁니다. 형님, 이거요. 이게 뭐야? 이거 저 안 입는 옷들이거든요. 형님 입으시라고요. 라는 겁니다. 좀 황당하기도 하고 기분도 상했죠. 제가 동서한테 안 입는 옷 있으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옷을 챙겨 온 겁니다. 나 괜찮아. 이걸 뭐 하러. 왜요, 형님? 이거 다 좋은 옷들이에요. 형님 옷 보면 맨날 마트 같은 데서 1, 2만 원 하는 옷만 사서 입으시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좋은 옷들도 좀 입어보시라고. 새 옷도 아니고 자기가 실컷 입고 지겨워진 옷들을 저한테 버리듯이 주는데 좀 황당하더라고요. 나 됐어. 동서 입는 스타일이 내 스타일도 아니고. 네? 어머, 형님도 스타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냥 다 입으시는 줄 알았는데. 그 말에 저도 기분 나쁘더라고요.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도 내 취향이라는 게 있지. 취향이야 있는데 형님은 워낙 무던하시니까 옷도 그냥 대강 입으시는 줄 알았죠. 형님 그러지 마시고 이런 거 한번 입어보세요. 괜찮다니까. 기껏 들고 왔는데 혹시 형님 저희 사이에 이런 걸로 자존심 상하신 건 아니죠? 너 같으면 나 버릴 옷 너 가지라는데 좋겠냐? 라는 생각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런 건 아니라고 하고 말았죠. 결국 동서는 완전 떠넘기듯 옷을 주고 갔는데 나중에 옷을 열어보니 세탁도 제대로 안 해서 옷에 밥풀이 묻어있거나 얼룩이 져있는 옷들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헌옷이라고 해도 최소한 다른 사람 주려고 했으면 세탁 정도는 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어이가 없고 기분도 상해서 몽땅 헌옷 수거함에 넣었죠. 동서는 시동생이 돈 잘 번다고 기고만장해서 돈을 물쓰듯 잘 쓰고 다녔습니다. 제가 듣기에 동선의 친정도 그렇게 잘 사는 편은 아니고 원래 그렇게 돈을 물쓰듯 쓸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다고 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본인 신분이 상승했다고 믿는 것 같았죠. 저희 어머님도 갈수록 동서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욕심도 많고 사치도 너무 심하다고 하시면서요. 저도 동서가 자꾸 그러니까 속상할 때도 있고 내 처지에 대해서 돌아볼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던 와중 시부모님이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갖고 있는 땅이 좀 있었는데 그게 원래는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어서 들고 있어봤자였거든. 근데 거기 개발이 풀리면서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 팔라는 사람도 많고. 어머 그래요 어머님? 없는 땅이나 마찬가지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좋은 값으로 팔 수 있게 됐으니까 그거 팔아서 너네한테 좀 주려고 한다. 네? 아니에요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그건 어머님 아버님 노후자금으로 잘 들고 계세요. 다 주는 거 아니고 반은 우리가 들고 있고 반은 너네 주려고. 그 정도도 우리는 충분하다. 어머님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다. 둘째 재우한테는 이런저런 도움도 많이 줬는데 우리 첫째 진영이한테는 결혼할 때도 그렇고 도움 준 게 없잖아. 엄마 아빠가 말은 안 해도 미안하게 컸어. 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 잘 키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요. 엄마랑 아빠랑 충분히 상의하고 내린 결정이야. 대신 재우한테 별말은 하지 말고 알았지? 그렇게 어머님은 저희 부부에게 적지 않은 돈을 증여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이걸 받는 게 맞나 싶기도 했는데 남편도 좋은 마음으로 받자고 했죠. 그러면서 저한테 당신이 우리 부모님한테 진심으로 잘하잖아.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당신 보고 그 돈 우리한테 주시려는 것 같아. 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뭘... 그리고 당신도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잖아. 사위인데 당연한 거지. 당신한테 늘 미안한 마음도 크고 고생만 많이 시키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당신이 더 고생하지. 못나고 능력도 없는 남편이라 당신한텐 늘 미안해.
그런 소리 하지 말래도. 당신이 무슨 능력이 없어. 운이 조금 안 따라줬을 뿐이야. 당신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어딨어.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워. 저는 남편과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형편이 그리 넉넉지는 못할 망정 저희 부부는 사이가 정말 좋았고 행복했어요. 사실 동서와 시동생은 사이가 좋지 않은 편이고 싸우기도 잘 싸웁니다. 시동생은 저희 남편에게 이혼하고 그만 살고 싶다는 푸념도 여러 번 했다고 하고요. 시동생네가 저희 집보다 경제적으로는 훨씬 잘 살긴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고 가족 간의 사랑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남편에게도 시부모님에게도 또 건강히 잘 자라주는 아이에게도 고마운 마음이 컸고 또 가족끼리도 화목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믿음이 산산조각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어머님의 호출로 동서랑 같이 시댁에 잠깐 갔어야 했는데요. 마침 그 전날 동서가 접촉사고로 본인 차를 수리점에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댁 갈 때 자기도 좀 태워줄 수 있느냐고 했고 저는 남편 차를 끌고 동서네 집에 갔습니다. 그렇게 동서와 함께 시댁에 잠깐 들렀고 어머님은 친정 부모님들께 전복 선물을 좀 주라며 하나씩 들려보내주셨어요. 선물로 너무 많이 들어왔다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선물을 챙겨 들고 다시 저희 차에 올라탔고 저는 동서를 집에 데려다 주려는 길이었습니다. 아, 형님, 에어컨 튼 거 맞아요? 많이 더워? 네, 틀어도 왜 이렇게 더워요? 좀 더 세게 해줄게. 저는 에어컨을 좀 더 세게 해줬습니다. 요란하기만 하고 시원하진 않네. 차가 오래돼서 그런가? 형님, 차 언제 바꾸실 거예요? 이 차 엄청 오래되지 않았나? 14년 좀 넘었는데. 어머 세상에, 가다가 퍼져도 이상할 게 없겠다. 에어컨 필터 청소는 하신 거죠? 갑자기 확 찝찝해지네. 그러면서 또 사람 신경을 살살 긁는 겁니다. 기껏 태워다 주는데 하는 소리가 생각 같아선 너 그냥 내리라고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동서가 형님, 혹시 물티슈 있으세요? 땀이 나서 조금 닦고 싶은데. 그 앞에 글로브 박스 열어봐. 그러면서 동서가 글로브 박스를 열었죠. 그런데 물티슈가 아니라 어떤 종이를 꺼내 들고 한참 보고 있는 겁니다. 뭘 봐? 그러더니 엄청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어머나, 이게 뭐야? 형님! 왜? 잠깐만요. 저쪽에 차 좀 세워보세요. 운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동서의 호들갑에 놀라서 일단 한쪽 길에 차를 댔습니다. 왜 그러는데? 그게 뭔데? 형님, 아주버님 바람 피나 봐요. 뭐? 이것 보세요. 그렇게 동서가 그 종이를 보여주는데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 종이는 카드 명세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 명세서에는 모텔, 술집이 찍혀 있고 백화점 여성복 매장이나 귀금속 매장까지 찍혀 있었죠. 남편 명의의 카드가 맞는 것 같았고 남편이 차 안에 몰래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동서는 옆에서 온갖 호들갑을 다 떨면서 미쳤다, 아주버님 바람핀다, 돈을 이렇게 많이 썼다, 형님은 몰랐냐. 이러쿵 저러쿵 난리를 쳤지만 제 귀에는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제 남편이 바람을 필 거라곤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너무 큰 충격에 얼굴까지 새하얗게 질렸고 동서는 옆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너무 충격받으신 거예요? 물 좀 드셔보세요. 저는 동서가 주는 생수를 겨우 받아들고 마셨습니다. 세상에, 미쳤네 미쳤어.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어떻게 아주버님이. 그리고 이게 다 뭐야? 형님은 10,000원짜리 티셔츠 입고 다니는데 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간녀한텐 이렇게 돈을 펑펑 쓰고. 아니 아주버님이 이런 돈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월급도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형님, 근데 모르셨어요? 아주버님 바람난 거요. 저는 멍하게 동서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한마디로 몹시 신이 나 보였어요.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데 동서는 무슨 게임이라도 하는 것 마냥 신나서 눈이 초롱초롱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그 순간 너무 역겹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큰 충격으로 어질어질한데 너는 이게 재밌니? 싶더라고요. 저는 일단 동서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동서는 그때까지도 신나서 떠들면서 어떻게 하실 거냐, 자기도 돕겠다 그랬습니다.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도착해서 그랬죠. 동서, 일단 도련님한텐 말하지 마. 알겠어요. 아무 말 안 할게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일단 나 머리가 너무 아파서 집에 좀 가야겠어. 알겠어요, 형님. 어떻게 하실 건지 저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이게 웬일이야, 진짜. 대박이네. 형님, 운전 조심해서 가세요. 그렇게 동선은 내렸고 저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카드 명세서를 보고 또 봤어요. 선명하게 찍혀있는 모텔, 술집, 그리고 백화점 여성복 매장. 내 남편이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는 인간인가 싶더라고요. 생각 같아선 당장 남편에게 따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서가 그 사이에 또 전화가 와서는 증거부터 찾으려며 자기 친구가 그러는데 증거부터 찾는 게 중요하다고 했답니다. 그 사이에 자기 친구한테도 얘기했나 보더라고요. 저는 일단 알겠다고 나중에 통화하자고 끊었죠. 저렇게 동서 입이 싼데 도련님한테도 과연 얘기를 안 할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증거를 찾자 싶었어요. 카드 명세서도 있긴 하지만 좀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도 최대한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새벽이 되었을 때 남편 블랙박스 칩도 들고 와서 재생해보고 남편 폰도 챙겨 나와서 다 뒤져보았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에도 집, 병원, 거래처 말고는 별다른 게 없었어요. 친구들도 잘 안 만나니까 별다른 행선지가 안 보이더군요. 게다가 폰도 다 삭제를 한 건지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길을 사로잡은 대화창이 있었어요. 정체 모를 상간녀가 아니라 바로 시동생과의 대화창이었죠. 그걸 읽어보는데 이 카드 내역서의 비밀이 뭔지 알겠더군요. 형, 나 지금 형네 집으로 가는데 맡겨놓은 카드 좀 줘. 지금? 또 그 여자 만나러 가? 너 어쩌려고 그래? 재수씨가 알면. 내가 알아서 할게. 너 진짜 큰일 나 임마. 이번 달 안에 끝낼게. 카드도 바로 해지할 거고. 나도 더 이상은 눈 감아주기 힘들다. 제발 끝내라. 나까지 조마조마해. 아, 그러고 싶은데 솔직히 집에 가기도 싫고 떽떽거리는 거 보기도 싫어. 재수씨 말하는 거야? 돈만 밝히고 얼굴만 뜯어고치고 애는 똑바로 안 보고 예전에는 그래도 착한 줄이나 알았는데 결혼하고 보니 완전 돈돈거리고 지겹다 진짜. 내가 왜 개같이 이래서 쟤 좋은 짓 시키나 싶어. 그렇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너 이러다가 들키면 너만 죽대는 거야. 재수씨 성격에 가만히 있겠냐? 너랑 그 여자 가만 안 둘걸? 솔직히 진짜 마음 같아서는 확 이혼하고 지금 만나는 애랑 결혼하고 싶다. 설령 이혼을 원한다 한들 먼저 재수씨랑 얘기를 잘 끝내고 이혼하고 난 다음에 다른 여자를 만나도 만나는 게 맞잖아. 아, 나도 알아. 잔소리 좀 그만해. 내가 알아서 할게. 어쨌든 카드 좀 챙겨놔줘. 나 지금 가지러 갈 테니까. 알았다. 도착하면 연락해. 1층 내려갈 테니까. 그 대화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 카드는 남편 명의긴 하지만 남편이 쓰는 게 아니라 시동생이 쓰는 거였어요. 한마디로 바람은 시동생이 피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 위에 다른 대화도 읽어보니 제 추측이 맞더라고요. 또다시 충격이었고 그날 잠도 못 자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남편이 잠이 깼는지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다가 소파에 있는 저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깜짝아. 당신 여기서 뭐해? 안 잤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남편에게 카드 명세서를 건넸습니다. 이거... 남편은 카드 명세서를 보더니 놀라더라고요. 이게 뭔지 얘기해봐. 그게... 이거 당신 거 아니지? 도련님 거지? 남편은 또다시 놀라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실은 당신 바람 피는구나 싶어서 당신 폰 몰래 뒤져봤는데 다른 건 못 찾았고 도련님하고 대화한 걸 봤어. 사실은 도련님이 바람 피고 있는 거지. 그 말에 남편은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옆에 털썩 앉는 겁니다. 바른 대로 말해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남편은 저에게 이실직고를 했어요. 시동생이 바람난 게 맞고 그 상간녀한테 이것저것 해주고 싶은데 경제권은 다 동서가 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카드 명의도 몽땅 동서명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 이름으로 카드를 발급받아서 그걸로 상간녀와 데이트하는 데 썼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카드 대금을 시동생이 몰래 빼돌린 돈으로 갚고 있었고요. 저는 남편에게 뭐라고 했죠. 아니, 아무리 동생 부탁이라고 해도 동생이 잘못된 짓을 저지르는데 그걸 묵인해주고 도와주면 어떡해. 미안해.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재우가 내 말을 도통 들을 생각이 없고 또 어쨌든 지금은 원장하고 직원인 관계잖아. 아무리 동생이라고 해도 부탁하는 걸 마냥 거절하기가 힘들더라고. 나라고 좋은 마음으로 해줬겠어? 이건 아닌데 싶고 재수 씨한테도 정말 미안한데 재우가 자꾸 곧 끝내겠다 하면서도 안 끝내고 저러고 있으니 재우는 오히려 재수 씨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살고 싶다고 하는 상황이야. 나도 미치겠다 진짜. 저도 그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히고 속상하더라고요. 동생이긴 해도 어쨌든 상사와 직원인 관계가 되다 보니 저희 남편은 형인데도 동생을 나무라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부탁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저희 남편도 잘한 건 없지만 시동생도 참 너무하다 싶고 그런 사이가 돼버린 게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어쩔 거냐고 했고 남편도 일단은 모른 척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도 알겠다고. 근데 동서가 아는 것도 시간 문제니까 당신이 시동생에게 다시 얘기하라고 했죠. 상황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은 아니었기에 한편으론 좀 안심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동서가 자꾸 연락이 와서 어떻게 됐느냐고 신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서 시동생이 아니라 남편 친구가 그런 부탁을 했다고 대강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저보고 그게 말이 되냐며 답답해 하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그냥 덮기로 했다고 동서도 그런 줄 알라고 하고 말았죠. 그랬더니 형님도 진짜 이럴 땐 답답하셔. 아니 근데 아주버님 진짜 웃기시네요. 톡 까놓고 돈도 없으면서 바람까지 피고 다니고 남들 하는 건 다 하려고 하나 봐. 그러는 겁니다. 저도 그 말에 스팀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동서, 말 좀 가려서 해. 우리 남편이 그런 거 아니라고. 어머, 형님은 이런 상황까지 아주버님 편드세요? 대단한 사랑이셔. 저는 동서의 비아냥을 들으며 내 남편이 아니라 네 남편이다 하고 싶은 걸 참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아버님 생신이었고 시댁에 다 모이기로 했어요. 저는 좀 일찍 가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동서가 아버님 선물이라고 백화점에서 옷을 사왔더라고요. 아버님은 옷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동서는 꼭 옷이나 가방 같은 걸 잘 사왔거든요. 하여튼 이거 비싼 거라고 하면서 아버님한테도 자꾸 입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있는 주방으로 들어와선 소근거리는 겁니다. 형님, 왔어? 마음고생이 심하셨나? 얼굴살이 쏙 빠지셨다. 내가? 얼마나 속상하세요. 믿었던 아주버님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뭐 추가로 확인한 건 없으세요? 나올 게 뭐 있어. 우리 남편 아니라니까. 형님도 참 그 얘기를 믿으세요? 친구한테 카드를 빌려줬다고요? 말도 안 되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나저나 그 상대 여자도 진짜 보는 눈 없다. 유부남을 물어도 어떻게 아주버님 같은 유부남이랑 완전 개털에 능력도 없는 줄도 모르고. 그쵸? 그 말에 저도 기분이 확 나쁘더라고요. 동서, 말 좀 가려서 해. 아주버님더러 개털에 능력도 없다니. 제가 정색하자 동서가 더 그러더라고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톡 까놓고 능력도 없는 주제에 바람까지 폈는데 형님은 어떻게 아주버님 편을 드세요? 말 자꾸 함부로 할래? 어머, 형님 왜 저한테 화풀이세요? 바람은 아주버님이 폈는데 왜 저한테 그러시냐고요? 라며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소리가 너무 커서 어머님이 듣게 된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바람? 진영이가 바람이 났어? 어머니, 큰애야 말해봐라. 진혁이가 바람이 났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동서는 재빠르게 말하더라고요. 네, 어머님. 아주버님이요. 제가 카드 명세서를 발견했는데요. 거기에 모텔이니 술집이니 그 여자한테 주려고 백화점에서 100만 원 넘게 질렀더라고요. 뭐라고? 어머니, 일단은 제 얘기를. 하지만 어머님도 너무 광분해서 그대로 거실로 뛰쳐나가셨어요. 그러더니 거실에 있던 남편에게 따지셨죠. 야, 유진영, 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예? 너 서한이 애미 두고 바람 폈어? 너 미쳤어? 예? 그 말에 남편도 눈이 동그래지고 시동생까지 아차 싶은 얼굴이더라고요. 저기 어머니, 그게 아니라 이런 마누라가 어딨다고 바람이야. 네가 제정신이야? 그 여자한테 돈을 그렇게 썼어? 네 마누라는 돈 한 푼 아끼려고 저렇게 일하고 고생하는데 하면서 어머님이 남편 등짝을 때리시는 겁니다. 남편도 등짝을 맞는데 옆에서 동서가 아주버님은 좀 맞아야 돼. 정말 개나 소나 바람은 무슨 그러는 겁니다. 저 그 말에 완전 눈이 돌았죠. 동서, 그만 좀 해. 바람 핀 거 내 남편이 아니고 네 남편이니까. 제가 그렇게 외치자 집안은 삽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동서는 황당한 얼굴로 저를 보더군요. 네? 형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야. 바람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능력이니 뭐니. 그렇게 능력 좋아서 도련님이 바람 핀 건가? 그 카드, 그거 도련님이 만들어 달라고 한 거야. 동서가 도련님한테 직접 물어봐. 그 말에 동서 얼빠진 얼굴로 시동생을 보더라고요. 시동생도 낭패스러운 얼굴로 아무 말도 못하고요. 이게 무슨 말이야? 여보, 아주버님이 아니라 당신이 바람을 폈다니? 아이씨, 미치겠네. 이 말이 다 진짜야? 시동생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했고 어머님 아버님도 이게 무슨 상황인가 벙찐 얼굴이었죠. 동서는 아무 말 못하는 시동생을 보더니 눈이 횟가닥 뒤집혔고 갑자기 시동생에게 달려가서 시동생 뺨을 내리쳤습니다. 저희 부부도 시부모님도 경악했죠. 말해보라고! 진짜야? 그러면서 동서는 또 도련님을 때리려고 했고 시동생은 동서의 팔을 막았습니다. 그만 좀 해! 그래 진짜다. 내가 오죽했음 그럴까?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뭐라고? 그게 왜 나 때문이야? 네가 하는 꼬라지를 봐. 어떤 남자가 참아주겠냐? 내가 벌어온 돈 쇠제끼기 바빴지? 집에 있으면서 집안일도 똑바로 안 하고 애도 똑바로 안 보고 맨날 남의 손에 맡기고. 나 너한테 정 떨어진 지 오래야. 그래 말 나왔으니 얘기할게. 이혼하자. 나 너랑 살기 싫다. 뭐? 바람은 네가 펴놓고 나한테 이혼하자고? 너 미쳤니? 너랑 사니까 미칠 것 같다. 내가 이러려고 사무소에서 한의대 들어가고 한의사 된 줄 알아? 진짜 이제는 네 면상만 봐도 지긋지긋해. 뭐? 남편도 시동생을 뜯어 말렸는데 시동생도 폭주하더라고요. 동서도 까무러치려고 하고요. 저도 동서에게 일단 진정하라고 하는데 저를 확 밀치더니 주방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가위를 들고 오는 거예요. 시부모님도 저도 경악을 했죠. 동서, 뭐 하는 짓이야? 그만해! 그런데 동서가 눈이 뒤집히더니 갑자기 동서가 사왔다는 아버님의 새 옷을 마구 자르는 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 광기에 서려 있어서 섣불리 다가가기도 무섭더라고요. 시동생도 떨고 있고요. 너네 부모 챙기고 나 할 만큼 했는데 뒤에서 바람핀 주제에 뭐가 어째? 하면서 누더기가 된 옷과 가위를 내팽개쳤습니다. 시동생은 미쳤다고 너 같은 여자랑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욕을 하면서 그대로 차키 들고 나가버리더라고요.
동서도 쫓아나가려다가 어머님이 큰일 낼까 싶어 뜯어 말렸고 동서는 바닥에 주저앉아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삽시간에 집안은 엉망진창이 되었죠. 동서는 한참이나 울다가 갑자기 가방 챙겨 들고 달려나갔어요. 무슨 일 날까 싶어서 저도 쫓아나갔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동서와 시동생의 싸움이 너무 심해서 내가 괜히 말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옆에서 깐족거리는 동서를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어쨌든 그 일로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서는 시동생과 그 여자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걸었어요. 게다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전단지까지 병원 근처에 도배하듯 붙이고 지역 맘카페에까지 소문을 냈죠. 시동생도 열받아서 동서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 걸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시동생 한의원에도 직격탄을 입었어요. 게다가 동서가 그 상간녀를 찾아내서 구타를 한 것 때문에 동서는 이중으로 소송을 당했죠. 정말 개싸움이 따로 없었습니다. 워낙 걸려있는 소송이 여러 개다 보니 동서와 시동생의 법적 다툼은 길어졌어요. 그러던 와중에 저는 엄마와 상의 끝에 옆 동네에 좀 더 큰 식당을 차렸습니다. 시부모님이 도와준 돈을 보태서요. 시동생 병원도 운영에 문제가 생겼으니 남편도 계속 일하기가 어려워졌기도 하고 또 남편 역시도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 했거든요. 시동생과 사이도 껄끄러워졌고요. 그래서 새로 연 식당에서는 남편도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규모도 좀 더 커지고 배달이나 포장도 하는 곳으로 개업을 했어요. 다행히 장사는 잘 되는 편이었고 남편도 열심히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시동생과 동서는 아직도 법적인 다툼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어요. 완전 원수 사이가 돼서 으르렁대며 살고 있고 시부모님도 시동생만 생각하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부부는 합심해서 잘 살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시면서요. 가끔 동서가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저 무시하고 깔아보는 맛으로 살던 동서. 저도 나이가 있고 눈치가 있는데 저 무시하면서 본인 자존감 채우려고 했다는 걸 제가 모르겠나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채우는 자존감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걸 동서는 몰랐나 봅니다. 그렇게 원장 사모님이라고 거들먹거리고 다니면서 주변에 말 함부로 하고 다녔는데 못됐게 남 상처 주면서 살았기 때문인지 시동생이 잘못을 저지른 상황 속에서도 동서 편을 들어줄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온 것은 본인 잘못도 있다는 걸 알까 싶어요. 소송이 언제까지 진행될진 모르지만 기나긴 소송이 끝나고 나면 동서도 뭔가 깨닫는 게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